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 주제는 대장암의 맞춤형 치료입니다. 맞춤형 치료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천천히 말을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 그 유튜브에 약 한 열흘쯤 지나서 저희가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그 강좌 내용을 갖다가 컴퓨터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오늘 한 걸 그대로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혹시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춤형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 대장암 쪽에서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맞춤형을 어떻게 맞춰서 사람마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표적 치료제가 나온 이유는 더욱더 이제 그러한 맞춤형 치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맞춤형이라는 게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테일러드 세라피입니다. 테일러라는 게 양복 재단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게티라는 그 유명한 LA에 가면은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게티 뮤지엄이라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무료로 자기 뮤지엄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산 꼭대기에 트램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트램도 다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공짜로 일반인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게티 뮤지엄이라는 데서 제가 따온 사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양복 재단사가 하듯이 양복 맞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맞춤형 치료를 이제 우리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우리 환자분 한 분의 그 치료 경과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치료받을 당시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보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혹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뭐 일반적으로 보는 대장암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CT를 보니까 S결장암인데 여기 골반하고 삐죽삐죽 들어간 게 뭔가가 조금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일단은 했는데, 수술을 하고 여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다리로 가는 혈관하고 이게 딱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리로 가는 혈관을 다 잘라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 도중에 수술을 중단하고 그대로 덮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상의를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8번을 했습니다. 자, 항암 치료를 8번을 하고 났더니 9번이죠. 여기는 9번을 했습니다. 3번씩 3번이니까 9번을 했습니다. 9번을 했더니 이렇게 아까 삐죽삐죽 튀어나왔던 것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뭔가 이제 줄어들어서 떨어져 나온 거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떼어냈습니다. 이제 혈관이랑 붙어있던 게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돼가지고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처음하고는 완전히 달리 상당히 줄어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잘 떼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이제 계속 추적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4년 5개월 뒤에 이제 수술한 뒤에 사진이고요. 요거는 5년 11개월.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지난달에 왔는데 이분도 지금 처음 진단하고는 6년 5개월, 떼어내고서는 거의 지금 6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오시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사실은 일단은 항암제가 어떻게 보면 맞춤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술이 될 수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한 3, 4년 수명이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좋지 않은 경우였지만, 폴폭스라고 하는 주사제가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을 썼더니 결국 저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환자한테는
이 약제가 이제 맞는 거였죠. 그러니까 맞춤형 치료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장암 치료는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대부분 두 개를 나눕니다만 결장암은 대부분 수술을 하게 돼 있고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하고 필요하다면 보조 치료하게 돼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이분처럼 수술이 처음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방법이겠죠. 근데 직장암은 요새 조금 달라져가지고 이건 이제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지만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도 일부에서는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해 주는 게 조금 더 좋다 하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술하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 일부에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해 주는 게 좀 더 좋다는 보고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불가능하면 수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사선이라든지 약물 치료법을 사용해가지고 수술이 또 가능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결국 끝에는 다 이제 수술이 되겠죠. 수술이 결국 치료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장암의 주치료는 여기 써있듯이 빨간 글씨로 수술이 주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대장암 주위의 정상 조직을 충분히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충분히 띄워주는 게 중요하고 어디로 옮아갔다 전이라 그러죠. 자리를 옮겨갔다 그래서 전이라 그러는데 한자로 이런 전이암도 같이 제거를 해주면은 치료 효과가 나온다. 이런 게 이제 대장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하여튼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제 나을 수 있게 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는 이제 아직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과 의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죠. 대장암이라는 게. 자, 그럼 대장암 수술의 원칙은 자, 대장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장암하고 그 주위에 일정 범위의 림프절을 갖다 충분히 제거해야 치료 목적도 달성이 되고 정확한 병의 진행 정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병기죠. 몇 기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게 병기입니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대장암은 결장암하고 직장암을 합친 걸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그러고 요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요 부위를 구분해서 위쪽이 결장, 밑에가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쳐 대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 그 해부학책에 나온 우리 사진입니다. 이 빨간 밑에 부분이 여기가 직장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결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이 분포가 조금 다르다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 결장암은 대개 혈관이 간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간전이가 많이 생기고요. 직장은 이게 대정맥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정맥 다음에 폐로 갔다가 대정맥 다음에 폐로 가기 전에 심장으로 갔다가 다시 폐로 가죠. 그러니까 폐전이가 조금 더 직장암은 많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해부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암 수술의 이제 고려사항은 직장 감막이라는 걸 손상 없이 절제하라.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이게 골반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결장암처럼 이렇게 넓게 띄어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항문이 가까우면 항문 보존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중 복합 치료법이 필요한 병이 직장암입니다. 결장암은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직장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 직장 감막을 잘 띄어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꼬리뼈 있는데 요 뒤에 요 부위를 말끔하게 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도식이지만 여기 이렇게 지방 조직이 있는 걸 말끔하게 띄워줘야만 완벽하게 떨어질 수가 있지. 이렇게 중간에 끊어내게 되면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띄어낸 조직 표본을 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띄워주는 게 좋고 이렇게 찍딱찍딱 중간에 끊어지는 거 안 좋고 이거는 뭐 거의 뭐 엉망이 됐죠. 이렇게 수술하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끈하게 우리 이제 수술한 환자의 조직을 우리가 열어놓은 사진입니다. 여기 직장암이 있고 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져야만 완벽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수술이 이래야 잘 된 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직장암의 맞춤 치료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전 방사선 항암을 먼저 해주는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모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하느냐? 진행된 직장암의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진행된 직장암의 경우면서도 중부 직장과 하부 직장. 직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상부 직장, 중부 직장, 하부 직장. 하부 직장이 항문에 가까운 건데 항문에 가까운 쪽에 두 군데 3등분을 했을 때 두 군데는 이런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다. 언제? 진행된 직장암일 때. 조기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됐을 때. 그리고 직장암이 골반 부위, 그러니까 옆으로 좀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 수술할 때 직장암 측면, 아까 얘기한 둥근이 면이 잘라낼 때 거기에 암세포가 너무 가까이 가 있으면은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유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여유를 주기 위해서 혹을 줄여주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직장암 주위에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그 수술 전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수술 후에 하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절단면, 요게 이제 전립선이고요. 이건 부전립선, 이게 직장인데 직장에 혹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왔고 이 면이 너무 짧다 그러면은 이렇게 띄어낸다 그래도 너무 가깝게 되면은 암세포가 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그럴 땐 줄여주자. 줄여야 이 거리가 더 넓어지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환자분의 MRI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혹이 이렇게 뚫고 들어갔거든요. 여기 하얀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술하는 범위인데 수술 범위하고 여기가 너무 가까우니까 방사선 치료로 얘를 줄여주면 이 거리가 이 허연 부위가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안전거리가 훨씬 늘어나게 되니까 좀 더 완벽하게 수술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이 환자를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났더니 수술 직전에 봤더니 이제 이렇게까지 줄어든 거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100%다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이제 10명에 7, 8명은 줄어드는데 2, 3명은 사실 반응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고민거리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은 줄어든단 말이죠. 이 MRI를 보게 되면 여기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매끈해집니다. 이렇게 거의.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여기 흔적만 이렇게 쓱 남게 되거든요. 흔적만 있지만 남아있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앞에 것처럼 띄워놓고 놨는데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남아있단 말이죠. 남아있는데 그게 병기가 2기나 3기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조치료를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어떤 보조치료를 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잘 아는 김태원 교수라고 아산병원의 종양내과 하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 여러 기관들을 합쳐가지고 이런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한 직장암 환자에 있어서 적어도 2기 이상의 결과가 남은 게 있는 분들한테 기존의 항암 치료인 5F만 줬을 때하고 폴폭스라는 약을 줬을 때하고 어느 게 더 나을까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폴폭스가 훨씬 좋은 걸로 나와가지고 그걸 우리 최근에 며칠 전에 끝났지만 미국 임상암학회 이거는 물론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임상암학회 가서 발표를 하고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2기 이상의 직장암 환자에 있어서는 폴폭스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도어 스타디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임상 결과가 결국 가이드라인에 들어가게 된 아주 좋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보다 덜 깊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덜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요건 아직까지 뭐 어떤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존에처럼 5FE만 하든지 뭐 지켜보든지 아직 결과가 확실하지가 않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면 직장암 환자에서 이건 다 해결이 된 거냐? 이제 고민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중부와 하부를 했는데 상부 직장암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직장암은 이건 조금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이 부분은 직장의 제일 꼭대기 부분 상부 직장이라는 건 앞에는 복막으로 덮여 있고요. 뒤에는 복막으로 안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복막에 덮여 있는 부분은 결장암하고 똑같이 치료를 하는 게 더 좋고 그게 원칙인데 그럼 뒤쪽에 있는 건 또 직장암 중에도 복막에 안 쌓여 있으니까 이거는 기존처럼 방선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이 부위는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복막에 쌓인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결장암하고 똑같이 그냥 방선 치료 안 하고 결장암 좀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봐서 추가 보조 항암 치료를 하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부 직장에 있는 건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상부 직장까지는 방선 치료하는 게 조금 과한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 남자의 경우는 여기 방광이 있고 전립선이 있는데 요 사이가 복막 반전이라고 그래갖고 복막이 와서 꺾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막에 덮인 부분에 있는 여기가 상부 직장이거든요. 여자의 경우는 마찬가지 그 사이에 자궁이 있으니까 자궁하고 직장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복막 반전이 되고 여기가 이제 상부 직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위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막으로 쌓여 있느냐 안 쌓여 있느냐가 이제 치료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맞춤형 치료는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남은 경우 방선 치료를 하고 나서도 2기 이상으로 남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임상 연구를 해서 폴폭스라는 약을 쓸 수 있게 됐었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떼어내고 났는데 암이 없습니다. 왜? 다 사그러들어가지고. 그럼 과연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수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브라질로 간 하부감마라는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브라질에 가갖고 이런 환자들을 수술 안 하고 그냥 지켜봤어요. 다 없어진 경우들을. 그랬더니 괜찮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연구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마음대로 골라서 필요한 환자들만 데이터를 취합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약간 데이터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이제 유명한 암센터 중에 하나인 슬론 캐터링이라고 그 뉴욕에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런 경우의 환자들을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경우죠. 그러니까 임상적으로죠. 이건 수술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만져봤더니 깨끗하고 사진에도 안 보이는 경우는 지켜봤더니 75%는 그냥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이 환자들 중에. 나머지 4분의 1만 문제가 생겨서 그때 다시 수술을 하니까 똑같은 결과를 갖고 왔다. 미리 우리가 이 4분의 3이나 되는 분들을 다 수술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2015년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임상암학회 이제 봄에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때 발표를 해서 제가 그때 2015년에 이 패티라는 사람이 이제 주 저자를 해서 이 친구를 제가 잘 아니까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2015년에. 그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고 어떻게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스타디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며칠 가서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해가 마침 우리나라는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닌 해였습니다. 이 6월 달에 저 갔는데 갔다 오자마자 뭐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문에 병원들 다 닫고 뭐 굉장했던 해입니다. 아무튼 이때 그런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다 없어진 경우는 굳이 다 수술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수술 당시에 48세, 아니 수술이 아니죠. 진단을 받을 당시 48세였던 남자분이 있는데 처음에 아예 직장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거의 뭐 유동성이 없으니까 이건 수술도 불가 이런 분이었는데 방선 치료를 하고 났더니 암이 다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뭐 수술을 합시다. 이건 수술하는 게 원칙이니까. 근데 본인이 나이가 적다고 난 수술 안 받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폐점이 생겼어요.
이거는 전이 같으니까 수술합시다. 그래서 뛰었더니 폐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남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분도. 그런데 내가 그랬으니까 이 밑에 거 수술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밑에 거 또 합시다. 근데 또 저는 밑에는 안 할래요. 맨 처음에 2007년 12월 달에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이게 내시경 사진인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 흔적만 살짝 남아있죠. 매끈합니다. 그런데 17개월 지나서 폐점이 하나 있었고 이걸 띄었더니 이건 직장암 폐전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남아 있었던 건 맞죠. 이때도 또 수술하자고 권했는데 싫다 그랬고 그러다가 또 기관지 옆에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또 항암치료를 또 했어요. 그때 또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항문은 절대 수술을 못합니다. 계속 지나갔고 지금 언제까지 오셨냐면 2016년 11월 달까지 우리한테 오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잘 안 오시는데 1년에 한 번쯤은 오실 텐데 지금 바쁘신지 작년에는 못 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방사선 치료를 하고 거의 9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직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분들은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맞춤형 치료를 했을 때, 그러니까 맞춤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요. 직장암 방사선 치료 후에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전에 이런 환자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하는 게 우선 의사들로서는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왜? 이걸 뭘 알아낼 방법이 객관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그 얘기한 슬로우 캐터링의 닥터 패티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MRI도 아니고 내시경도 아니고 직장 수지 검사다. 외과 의사가 만져보고 없다고 판단이 되면 없는 걸로 하는 게 제일 그나마 확실한 방법이다. MRI, 내시경 다 우리 손보다는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지금 하나의 맞춤형 치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없어졌을 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아직은 해결이 다 안 됐죠. 자,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1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고 줄어들었다가 이런 분들도 그래요. 50대 여성 직장암 방사선 치료 후에 이렇게 시커멓게 있던 게 이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변 보는 것도 좋아지고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수술을 받아야 돼? 항문까지 없애야 되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난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왼쪽 사타구니에 이제 임파선이 붉어져서 이거 조직 검사했더니 전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띄고 또 항암 치료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다행히 아직 자라나진 않았는데 다른 쪽에 또 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거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MRI도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항문 없애고 수술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만져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수술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는 안 받겠다고 버티셨어요. 1년 1개월쯤 지나니까 다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다시 또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설득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 떼어냈습니다. 결국 항문을 살릴 수는 없었지만 이분은 어쨌든 그리고 지금까지는 또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까 처음에 그 미국 슬로운 캐터링이라는 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치료를 해주면 되겠다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치료 방법은 뭐 잘 아시다시피 수술 요새는 개복, 복강형 로봇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상처의 크기 차이였는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상처 크기가 별로 다 차이가 안 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하여튼 의사가 제일 그 환자가 의사가 다 생각을 해갖고 제일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직장암에 대해서는 복강경 수술이 안전한가가 아직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은 좁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이게 수술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입증이 안 됐고, 그래서 아직은 직장암은 복강경 수술이 괜찮을까에 대한 논란이 아직 지속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게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중에는 뭐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도 있지만 IMRT라는 것도 있고, 요새 그 필요한 부위만 쏘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사이버 나이프나 양성자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까만 종이를 갖다가 돋보기를 갖고 태우는 것처럼 초점을 맞춰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나이프는 그런 의미의 방사선 치료고, 양성자는 이제 양성자가 가갖고 그 화음부에서 터지는 그런 터지면서 방사선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이 사이버 나이프나 양성자는 사실 치료 그 세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이제 4배쯤 강한 중립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본 파티클이라고 해갖고 탄소 분자를 이용한 그 방사선 치료인데, 요거는 이제 기존의 사이버나 양성자보다 한 4배쯤 강하다 그러고, 일본하고 독일에만 지금 치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국립 그 국가에서 지금 그 암치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독일에 또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가끔씩 이거 이제 치료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아주 강한 방사선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대학하고 뭐 세브란스가 들여오겠다고 지금 얼마 전에 그러긴 했는데, 사실은 사립병원에서 들여놓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제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기계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기계값만 저희가 처음에 알 때 3천억 원이 넘었었거든요. 기계값만 3천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병원이 건설비가 한 1,500억밖에 안 들었는데, 우리 병원 건설비보다도 한 2배 비싼 기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뭐 연구 기계이자 치료 기계인데, 이제 그런 기계가 지금 이제 일본하고 독일하고 2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도입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어디로 어떻게 들어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지금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가 있고, 요즘 이제 뭐 유전자 치료, 그 다음에 NK 세포를 이용한 무슨 면역 치료, 이런 얘기들이 꽤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BS 명의 때 제가 나갔던 프로에서 이제 이런 타이틀을 그때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 대장암,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 이유가 다른 암보다 전이가 많이 되더라. 폐암보다도 대장암이 전이가 많더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폐암이 훨씬 나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폐암은 전이가 되기 전에 다 사망하시기 때문에 거의 이게 전이할 새가 없는 겁니다. 이 폐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장암은 오히려 치료가 오히려 잘 되니까 재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가장 많이 가는 게 간입니다. 그 다음이 폐고요. 그 다음 복막이 있고. 그런데 자, 재발과 전이는 잘 되긴 하지만 치료가 잘 되는 암이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장암 약제는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가 이제 80년대였는데, 이때는 5FU라는 약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쓸만한 약이 5FU 외에는 뭐 특별히 쓸 약이 없었고, 거기다 루코보린이라는 엽산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비타민제죠. 엽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의 효과를 높여주고 독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항암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5FU하고 루코보린은 약밖에는 못 쓰다가 90년대가 넘어가면서 옥살리프라틴하고 이리노테칸이라는 아주 대대적인 약제들이 예전부터 있던 게 이게 대장암에 듣는다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70년대 나왔던 약들인데 독성 때문에 못 쓰고 있다가 이리노테칸은 90년대 다시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다시 옥살리프라틴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는 거의 지금 대장암 치료에 거의 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항암제죠. 이 두 가지는 거의 메인 스트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먹는 경구약으로 젤로다라는 게 나왔고, 2000년대 후반에 드디어 표적 치료제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90년대부터 굉장히 약이 많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항암제 중에는 5-FU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제가 있고 옥살리프라틴, 이리노테칸, 젤로다, 그다음 UFT라고 하는 5-FU 제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또 경구제제인데 이런 약제들이 이제 기본 약제들로 들어가 있고 뭐 알다시피 5-FU는 뭐 가장 기본 소화기 하면은 제일 기본 약제입니다. 그래서 구내염 정도가 있는 경미한 독성의 약이고요. 옥살리프라틴은 백금 화합물인데 독성은 그냥 중간 정도고 제일 이제 심하게 말초신경염, 이 손발저리다는 게 이게 제일 가장 좀 부작용 중에 흔한 걸로 되어 있고 좀 골치 아픈 부작용 중에 하나긴 합니다. 어쨌든 약효는 굉장히 뛰어난 걸로 되어 있고 이리노테카는 옥살리프라틴하고 비슷한데 그냥 설사가 예전에 70년대에 나왔다가 출시가 됐다가 못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설사가 너무 심해갖고 환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독성 시험을 하다가 설사로 죽은 케이스들이 일본에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리노테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용량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갖고 90년대 다시 용량 조절을 해갖고 해보니까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리노테칸은 이제 다시 1990년대 리바이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리노테칸은 수술 후 보조 치료제로는 옥살리프라틴은 쓰는데 이리노테칸은 아직까지 수술 후 보조 치료제로는 임상 효과가 밝혀진 연구가 없어서 아직은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젤로다라고 하는 먹는 항암제인데 이건 5-FU 제제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족증후, 손발이 막 허물이 벗겨지는 부작용이 있는 게 가장 또 큰 단점이죠. 먹는 항암제인데 불구하고. 자, 그러면 항암제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장기, 그 다음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단위에서 작용을 하는 게 항암제고요. 세포를 더 쪼개고 들어가면 이제 분자 단위가 있는데 이 분자 단위의 레벨에서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게 이제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하위 레벨에서 이제 약효가 발휘가 되는 게 이제 표적 치료제가 되겠죠. 그래서 표적 치료제 중에는 이렇게 항체, 항원 항체 역할을 항체로 되어 있는 약제들이 있고요. 효소의 억제제로 되어 있는 TK,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라고 그러는데 이걸 효소 억제제 형태로 있는 두 가지 큰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이름을 보다 보면 무슨 맙, 무슨 닙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항체는 맙으로 끝나고요. 이런 효소의 억제제는 닙으로 끝납니다. 이거 보시면은 표적 치료 중에 베바시주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맙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아바스틴의 학명인데 맙이라는 거는 이제 항체라는 얘기입니다. 세툭시맙 이것도 맙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항체. 근데 얼비툭스라는 얘기 이제 결국은 상품명으로 돼 있죠. 빤리티움맙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 안 쓰지만 어쨌든 빤리티움맙도 일종의 항체, 메티빅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라무시룸맙 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사이람제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항체입니다. 이게 대장암에 쓰는 표적 치료제 중인데 그 중에 아까 닙이라고 끝나면은 이게 효소 억제제라고 했죠. 레고라페닙 이게 스티바가의 학명인데 이거는 이제 효소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닙자가 딱 붙은 거죠. 근데 어플리버셉터 잘트랩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된 주사약제입니다. 이게 옥살리프라틴 안 들을 때 2차 약제로 쓸 수 있는 항암제인데 요거는 퓨전 프로틴이라고 그래갖고 융합된 단백질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닙, 맙 이런 게 안 들어갔죠. 이름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다른 약제입니다. 문제는 표적 치료제를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대장암 수술에 보조 치료제로 표적 치료제 쓰면 안 돼요? 근데 표적 치료제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임상 시험 중에 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폴폭스라든지 폴피리 이런 약들은 쓰는데 여기다 표적 치료제를 합친 거는 이게 보조 치료제로 효과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리노테칸도 보조 효과가 없다 그랬거든요. 전이성 대장암에는 쓰는데 왜 보조 치료는 안 될까? 마찬가지로 표적 치료제가 그렇게 좋다는데 왜 대장암의 보조 치료는 이거 안 될까? 보조 치료라는 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게 보조 치료제인데 이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듣는다고 해서 그게 보조 치료제로 꼭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농담 삼아 표적 치료제가 왜
보조 치료에 안 듣냐 그랬더니 미국 슬론 캐터링의 유명한 내과사 이제 뒤에 사진이 있지만은 사알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겟이 없기 때문에 타겟 세라피가 안 된다. 타겟이라는 게 표적이거든요. 표적이 없으니까 표적 치료자가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표적이 있어야 표적을 치료할 텐데 표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베바시주맙, 아바스틴이라는 거는 이제 혈관 형성 억제제입니다. 일종의 메제프라고 하는 혈관에 대한 항체를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고혈압을 유발하든지 이게 부작용이 단백뇨라든지 가끔씩 장에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장이라는 게 세포가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재생하고 이래야 되는데 재생하는 걸 확 막아버리니까 구멍이 뻥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물지만 가끔씩 장천공이 일어나기도 하는 부작용이 있고 이게 방광기가 길어서 상처 치료하는데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바스틴을 쓰고 나서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5, 6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방광기가 3주기 때문에 적어도 5, 6주가 지나야 이게 몸에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방광기가 굉장히 긴 약입니다. 그다음에 얼비특수라고 하는 약은 이제 세포 외막의 그 내피 성장 인자 수용체.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종양을 성장하게 해주는 인자에 대한 항체입니다. 그거를 억제해주는 항체인데 여건 알다시피 라스라든지 비라프라고 하는 도려변이가 대장암에서 없을 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맞춤형으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그분의 대장암 조직에서 라스라는 유전자하고 비라프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없을 때 사용이 가능한 약제입니다. 이게 돌연변이가 있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의 부작용은 이제 여드름처럼 온몸에 막 발진이 돋는 거, 얼굴서부터 뭐 이마 등까지 이렇게 발진 나는 게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고 그 부작용이 있으면 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얘기한 어플버셉트는 이제 잘트레크의 아까 일종의 단백질이라 그러고 레고라페닙은 이것도 일종의 닙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효소 억제제인데 이것도 혈관 형성 억제제입니다. 이것도 3차 이상 대장암 치료로 지금 전이성 대장암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약제입니다. 사이람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항체인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요새 많은 면역 관문 억제제 혹은 면역 종양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종양세포가 있고요. 이게 T셀이라고 하는 림프구가 있습니다. 이 림프가 튜머셀을 공격을 해갖고 이건 남이니까 얘를 공격을 해갖고 파괴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팔을 뻗어서 공격을 하려고 딱 맞았는데 이 시퍼런 팔이 맞붙게 되면은 이 암세포가 죽질 않습니다. 이게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하는 일종의 그 팔인데 이게 죽질 않는 팔을 딱 내보이게 되면은 이게 결합이 되면은 이 암세포는 죽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알려지고 나서 그럼 얘를 차단시켜야 되겠다. 얘를 차단시키면은 암세포가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차단시키는 약제들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DL1, PD1 이런 거에 대한 항체 혹은 그거에 대한 거기에 달라붙는 약제들을 만든 것들이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펜브롤리주맙 우리말로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분들 키트루다라고 하는 상품명이 있습니다.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 약을 대장암 환자에서 이상으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환자에 썼냐면은 이제 MSI 종양이라고 하는 MSI 종양이 또 뭔지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MSI 종양을 이제 쓰게 되면은 요 환자에서만 이제 써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92%가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성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MSI 대장암 중에 MSI 종양이라는 게 뭐야? 이제 이런 의문이 여러분들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장암에서 면역 관문 억제 중에는 펜브롤리주맙하고 니벌루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상품명이 여러분들이 더 익숙할 겁니다. 키트루다라고 하는 거하고 옵디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이제 그 항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T 림프구의 PDL1,
PD-1 리셉터를 갖다가 이제 블로킹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효과를 보는 그런 약제입니다. 근데 이 약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MSI 종양, 대장암 중에서 MSI라는 종양에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MSI가 뭘까? 근데 이게 가이드라인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미국 가이드라인에는 이 두 가지 약제를 쓸 수가 있다. 단 MSI 종양일 때만 쓸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미국에서 여러 의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이 업데이트를 해갖고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바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바로 키트로다 옵디보를 대장암에도 쓸 수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MSI 종양이 뭔가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MSI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미세 무수체 불안정성입니다. 제가 MSI라고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미세 무수체 불안정성은 또 뭐야? 우리 몸에 그러니까 DNA는 아시죠? 핵산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몸의 구조의 세포에 있는 핵산이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을 할 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깨지든지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깨질 때 다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복구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DNA가 깨졌을 때 다시 복구를 해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이걸 MSI 종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6개 이런 리피트가 있었는데 이걸 6개가 됐으면 6개가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7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잘못 만든 거죠. 복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구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이런 게 있는 걸 갖다 이제 MSI 종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MSI 종양은 그 유전성 대장암 환자에서 보통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전성이 아닐 경우에는 대개는 한 7.5% 정도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대장암 2기 환자에서 MSI 종양이 나오게 되면은 항암제를 쓴 군이 오히려 항암제를 안 쓴 군보다 성적이 훨씬 더 나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2기 대장암 환자에 있어서도 MSI 종양이 나오면은 항암 치료를 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무조건 다 하는 것처럼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했더니 더 나쁜 경향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바로 맞춤 치료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우리 환자분 중에도 수술 다 거부하고 저 딴 데 가서 딴 거 할래요. 그러고서는 뭐 뭘 하고 있습니까? 또 와서 검사 받을 때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옵디보도 먹고요. 그다음에 뭐 키트루다도 먹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아파티닙이라고 뒤에 또 있습니다. 그 아파티닙도 먹고 그래서 아니 옵디보하고 키트루다를 드시려면 MSI 종양이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은 MSI 종양이 아닌 거 알죠? 그러면 안 돼. 아는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효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걸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뭐 인터넷에 이렇게 파는 데가 있답니다, 그걸. 그 아파티닉 같은 거 이제 중국에서 임상을 하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또 먹고 있다 그러고. 자, 이건 전혀 안 맞는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전체 지금 MSI 종양이 얼마인지는 아직 우리가 전체 통계를 낸 건 없지만은 그 일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보고한 거 자기네들 그 데이터 중에 대충 보면 한 5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100명 있다 그러면 한 5명 꼴 내지는 많아야 8명 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 아까 면역종양 치료제, 키트루다나 옵디보는 이제 그럴 때 도움이 되겠다는 거지. 그 외 사람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괜히 먹고 있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로신 카이네즈 억제제 이게 닙자로 끝나는 약제들은 우리가 16년에 이 미국 FDA에서는 28개를 암에 써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쫙 나옵니다. 뭐 무슨 닙 뭐 소라페닙도 있고 수니티닙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레고라페닙 이게 바로 우리가 대장암에 쓴 스티바가죠. 스티바가는 2012년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환자분이 먹다고 하는 거는 아파티닙이고요. 이건 또 아파티닙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발음, 우리말로 하면 뭐 파하고 F하고 P자 차이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구분을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근데 이 표적치료제도 또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얼비특수나 이레사 같은 약제들은 피부 관련 부작용이 아까 있다 그랬죠. 설사도 있고 피부에 독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닙자로 끝나는 약제들은 구내염, 수족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 고혈압, 당백뇨, 신부전, 색전출혈 뭐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그만 먹는 약제들이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는 항암제고 2세대는 이제 표적치료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3세대가 이제 면역종양 약제고 앞으로 4세대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항성을 극복하는 약제들이 최근에 또 나오기를 있습니다. 약에 대한 저항성을 또 극복해주는 약제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별 장기별로 대장암이면 대장암에 관한 약, 위는 위에 관한 약, 폐는 폐에 관한 약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유전자 프로파일링이라고 유전자 칩을 이용해갖고 그분 조직에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해갖고 어떤 유전자가 어떤 약하고 맞는지를 해갖고 이 사람이 무슨 암이든 그 유전자가 맞게 되면은 써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상용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까 조금에 말씀드렸죠. 아파티닙하고 아파티닙이 차이가 있다는 게 이거 완전히 다른 약제입니다. 예,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거는 길로트리프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혈관 형성 억제제고 EGFR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성 폐암에 사용하게 허락이 난 약제입니다. 이거는 아파티닙이라고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난 약제고요. 아까 우리 환자분이 먹는다고 하는 아파티닙은 이 밑에 겁니다.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혈관 형성 억제제 중에 VEGFR 리셉터 두 번째 KDR이라고 하는 리셉터를 블로킹하는 그런 엔티바디, 블로킹하는 효소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임상을 했어요. 이게 판촉을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중국이 하면서 임상을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이성 위암의 3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위에 이 유방암이라든지 간암도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지금 대장암도 한두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 레포트 형식의 좋았다는 얘기 보고들을 하지만 아직 임상을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 거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지만 대장암은 아직 하질 않았던 건데 이제 아까 그분이 먹었다고 하는 건 이 아파티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효과가 입증이 된 건 아닌데 왜 이걸 드시나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걸 파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 약이 진짠지 가짠지 우선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상도 아니고 그냥 아스피린처럼 그냥 드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 드시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 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게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치료제가 있어요. 이 일본에 가서 또 많이들 하시는데 면역치료 중에 간접 면역치료가 있고 직접 면역치료가 있는데 간접은 이제 온열치료가 그거에 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우리는 열치료라고 하는 건 태우는 건데 고주파 온열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 글자가 틀린데 완전히 다른 치료예요. 그게 바로 이 온열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거길 뜨뜻하게 해주면은 NK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효과가 더 있다. 항암제랑 같이 썼을 때. 특히 작은 경부암, 유방, 췌장, 전립선암 등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임상 실험 중이고 온열치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 열치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고주파 온열치료는 그냥 온열요법 중에 하나고 그 면역치료의 간접치료의 한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좀 간접적으로 뜨뜻하게 높여준다는 개념의 치료지 대장암에는 아직 입증된 바는 없고요. 그다음 일본 가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이거 직접 치료. 요새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일본 가서 저희 환자도 한번 갈까 말까 알아봤더니 열 몇 번 하는데 한 3,500만 원 치료비를 내라 그러고 일본은 이제 그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그냥 줄기세포 치료를 갖다 그냥 활성화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직 임상실험이 완료되지 않은 치료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법을 하는 데서 내세우는 거는 기존 항암에 이걸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것만으로 된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일본 가서 뭐 거의 3,500만 원이면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 거주하고 하면 1억 가까이 들 텐데 그 돈을 내고 과연 그 면역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저희로서는 의문이 있는 거죠. 이게 입증이 되지 않은 치료법들인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 어떤 약한 부분을 이용해 갖고 지금 이제 가서들 치료들을 받고 오신다 그러는데 앞으로 뭐 좋은 결과가 어떤 남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그 데이터가 없을 때는 이 면역 치료라는 건 사실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을 건드려 놓으면은 면역 체계를 건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위험성과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야 임상 실험이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차지하고 그냥 보조 치료로서 뭐 듣기에는 괜찮은 치료법인 것 같지만은 아직 효과가 입증이 안 된 걸 여러분들이 실험 대상으로 가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이제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장암 약제는 계속 발전해서 지금 초기에는 뭐 5F 시대에는 뭐 6개월밖에 못 살 분들이 지금 30개월 뭐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암치료는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습니다만 요약을 하자 그러면 아까 결장암 2기는 선별적, 선별적이라는 게 MSI 종양일 때는 오히려 쓰면 안 좋으니까 2기 안 쓰는 게 더 낫고요. 3기는 쓰는 게 좋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암 경우에 따라서 방선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표적 치료제는 수술 후 보조요법 효과는 없다. 또 하나 고민은 간 또는 폐전이 수술한 뒤에 보조요법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 문제도 아직 입증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카페로 어떤 우리 환자는 아닌데 따님이 카페로 문의했습니다. 모친이 A병이요. 강 건너에 있는 빅3 중에 하나 A병원에서 2016년 9월에 상행 결장암 3기로 수술을 받고 보조치료제 6개월 받고 2018년 4월에 대동맥 근처에 림프절이 보인다고 해서 수술로 제거를 일단 하고 어떻게 할까? 거기 있는 의료진들이 상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외과 의사는 항암을 권유를 했고 종양외과는 관찰을 하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사실 뭐 저희는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은 이 반대로 권유를 하거든요. 외과 의사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러고 되게 얘기를 하고 종양외과 선생님들은 그래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긴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림프절 말고 다른 데가 없다 그러면 왜 종양내과 의료진은 관찰을 하자고 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써드렸습니다. 왜? 몸에 이렇게 없다고 했을 때 림프절 전이를 띄어내고 지금 몸에 다른 데는 없다라고 했을 때 보조치료 개념이거든요. 보조치료제로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죠. 항암제 계속 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쓰는 게 좋아요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써서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치료를 할 수는 없다는 게 이분의 아마 의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외과 의료진은 여기는 항암을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냥 뭐 개념적으로 그냥 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답을 드렸는데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까 그 면역치료제도 근거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맹점이죠. 굉장히 팬시한 방법이기는 한데 림프절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림프절이고요. 잠깐만하게 숨어 있죠. 그러니까 보조치료라는 개념은 누구나 역시 동일한 약물을 동일 기간에 받는 것도 아니고 보조치료를 받는다고 100% 또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매한 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무슨 약제들이 굉장히 자꾸 시중에 나오는 이유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점들을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결장기는 필요 없고 2기는 MSI 종양에는 오히려 쓰지 말아야 되고 2기 고위험군은 3기에 준한 걸 쓰게 되는데 이때는 장막을 뚫은 경우라든지 막혔다든지 구멍이 났다든지 뭐 림프관 및 혈관에 암세포가 있다든지 분화도가 좋지 않다든지 암세포가 모양이 나쁠 때 이럴 때는 고위험군에 들어가서 3기 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이렇게 생겨 있지만 요거는 분화도가 제일 좋은 거, 중등도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세포가 있는 거는 같은 대장암이라도 예후가 안 좋은 거죠.
암세포가 악성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대장암 선암이라도 모양새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는 대장암 치료 우측 대장암, 좌측 대장암도 틀리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 유전자가 변이가 없을 경우에는 얼비툭스라는 약을 되게 써주게 되는데 우측 대장암일 경우는 아바스틴을 쓰는 게 더 좋겠다. 왜? 우측하고 좌측은 태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중간장, 그러니까 전장, 중간장, 후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장은 12장, 공장, 그다음 우측 대장의 일부가 이제 중간장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드것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까지 됐고 구분이 딱 횡행열장의 3분의 2 지점쯤 되는 데가 이제 중간장이 되고 요 밑에는 이제 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태생이 다르니까 우측하고 좌측이 대장암이 생겨도 다른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측 대장암, 좌측 대장암에 따라 또 약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지금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병원에는 이제 뭐 다학제를 역시 저희도 하고 있고 수술은 뭐 하이브리드 예전에 많이 했고 요새 로봇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상처의 차이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제일 맞는 걸 저희가 찾아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이번 온라인 오프라인에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을 풀어주고 있고 다학제 협진은 뭐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하다가도 저희는 그냥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술하고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선생님 들어서 초음파 보고 필요하면 여기서 고주파 아까 열치료, 온열 치료가 아닙니다. 고주파 열치료로 태우고 필요하면 간 수술하는 우리 장사 선생님이 자르고 이렇게 협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면 이거 잘라내고 이게 간 전이가 있는 걸 잘라내고 이렇게 쿠사라고 하는 걸 써서 잘라내고요. 이거는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고주파 열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걸 태우는 겁니다. 간을 직접 보면서 반으로 찔러갖고 이상 있는 부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고주파 열 치료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정담회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 병실 문화 개선 사업 때문에 이제 또 감염 우려로 지금 저희가 이걸 못 하고 있죠. 그 사이버 클리닉에 우리 여기 대장암 센터 직통 전화도 있고 여기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고 질문과 답을 저희가 여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 한 2,900분 정도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가 뭐 필요하면 요새는 잘 많이 뭐 이슈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좀 그때 뭐 커피 문제라든지 뭐 소세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올 때마다 이제 컬럼을 저희가 헬스조선에 지금 내오고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저하고 유충원 선생, 백진현 선생이 이제 의료진이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센터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가 작년까지 2016년 건데 17년에도 우리가 국제 심포지움을 했고요. 여러 가지 책들과 아까 얘기한 게 사르치라고 하는 타겟이 없으니까 타겟 세라피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슬론의 아주 유명한 그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이런 강좌들은 여러분 동영상이 유튜브하고 네이버 TV에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시청을 다시 하시면 될 거고요. 아마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려워서 다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6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임상암학회가 이제 매년 6월 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아스코라고 하는 미국 임상암학회가 이제 시카고에서 6월 5일까지 하고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쪽하고 관련된 두 가지 정도 자료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약이 중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다 그랬죠.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이제 상품명을 갖고 출시가 이번에 됐는데 어쨌든 대장암에서 썼더니 어느 정도 괜찮더라 하는 거를 이제 난징 대학에서 중국의 난징 대학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 실험이고 이상이라는 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보는 실험인데 하루에 500ml짜리를 매일 먹고 3차 이상 항암이 된 대장암 전이성 환자에서 썼고요. 근데 환자 수가 26명밖에 안 됩니다. 26명 가지고 간단히 해보니까 뭐 안정 상태가 한 4개월 가더라. 10개월 동안 한 55%가 생존해 있더라.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꽤 괜찮을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아주 심한 부작용이 고혈압
혈압도 76%, 단백뇨가 한 73% 정도 부작용이 꽤 나타났다는 걸 이제 이번에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미국 임상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파티닙을 아까 먹고 있는 우리 환자분이 있다는데 아파티닙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꽤 괜찮은 소규모의 데이터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대규모 데이터는 위안밖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하이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하이팩은 슈가베이커라고 하는 워싱턴 대학의 그 선생님이 아주 한 30년 전부터 지금 해오던 수술인데 뭐냐 하면 복막전이가 있을 때 복막전을 다 제거하고 그 후에 복막전을 제거한 뒤에 이렇게 배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 안에 항암제하고 뜨거운 물을 같이 해갖고 씻어내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관류라 그러는데 쭉 돌려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배를 닫고 하는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이팩은 사실은 이 항암제를 갖다 관류하는 것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이 복막전이가 됐을 때 복막전이를 제거하는 거는 완치율이 한 1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하이팩, 그러니까 이런 고온 관류 항암요법을 같이 해주면은 이게 과연 치료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게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이팩 하는 얘기들은 아마 이 인터넷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하이팩은 사실은 복막전이를 제거한 뒤에 항암제를 뱃속에 넣고 씻을 거냐 말 거냐 그게 하이팩이거든요. 근데 그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끝난 미국 임상의학회에서 프랑스에서 여러 개의 기관이 달라붙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환자의 그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인데 이분들이 하이팩을 그러니까 대장암 환자에 있어서 복막전이가 되는 환자에서 수술로 복막전이를 제거하든지 복막전이를 제거한 데다 하이팩을 더한 게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뢰가 있는 디자인의 연구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학회 때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이 아니라 이 연구의 결과는 하이팩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막전이 제거한 거는 다 똑같이 제거를 하고 하이팩을 하나는 하고 해주고 하나는 안 해줬는데 해주나 안 해주나 오히려 뭐 크게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해줬더니 합병증만 더 많이 생겼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끝난 그 미국 임상의학회에서 이제 큰 이게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진 못했지만 거기 가서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와 있기가 좀 어려웠겠지만 하여튼 저도 거기 멤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나온 데이터들을 쭉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나왔던 얘기라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미국에서 이게 또 말썽이 났습니다. 그 로메인이라고 하는 상추 비슷한 거죠. 로메인을 날거로 먹고 미국에 지금 건강한 사람 몇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거거든요. 무섭습니다, 이거는. 날거로 채소 먹다 보면은. 그래서 유기농 식품이라는 거는 사실 어쩜 보면은 항암이라든지 이런 암 환자분들이 치료받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균은 뭐 그냥 엄청나게 독한 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미국도 그래 최근에 로메인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로메인을 다 수거해 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날채소 드시는 거는 그래서 항암 특히 하실 때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날채소 드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특히 유기농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균이 들어가는 거라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때는 꼭 요거 유기농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길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런 드라마가 하나 있어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치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 치료라는 걸 오늘 기획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이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얘기들, 그 다음에 지금 해결이 안 된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솔깃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솔깃한 것 중에 대부분이 아직 모호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노출이 되시지 말도록
교육을 해드린다는 입장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려워서 저도 걱정이 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강의가 혹시라도 조금 더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 저희가 올려놓으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질문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려운 강의 들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